뭐 제가 추정하면 2030년 0%대 진입하게 됩니다. 네. 우리 임금이 정체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대로 추세로 간다면 이런 예. 뜻이겠죠. 교수님, 그 한국 경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불과 2000년도만 해도 잠재 성장률이 5%에 근접했던 게 최근에는 1% 밑까지 이제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잠재 성장률이 뭐고,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저성장 기조로 가지 않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경제학 교과서 측면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였어요.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2%에서 1%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주로 노동 감소 때문에 그래요. 노동 감소, 저출산, 노령화 이런 거죠.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학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임신 가능한 여성분들이 한 명도 안 난다는 겁니다. 2.1명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대로 추세로 간다면 이런 뜻이겠죠. 뉴욕 타임즈에서는 최근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한국 인구 보니까 흑사평 때처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한 30%가 죽었거든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 뉴욕 타임즈는 한 발 더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북한 인구는 늘어나니까 극단적으로 한국은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 스탁 대기업들이 많이 축적해 놨고 투자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생산성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성도 계속 정체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뭐 제가 추정하면 2030년 1%, 그 이후로는 0%대 진입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으면 미래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본 축적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삶이 팍팍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선 그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걸 나눠가져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시장에서 퇴출되니까 차별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우리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은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2030년 이후로는 우리 임금이 정체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주는데 뭐 자산 시장의 이런 상승은 기대도 좀 하기 힘들겠네요. 상승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낮춰야 되죠.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 좀 보시기에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조금 올바른 방향일까요? 우선은 우리 가계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기업 부채도 높은 수준인가요? 기업 부채도 GDP 대비 120%가 넘었어요. 가계부채도 100%가 넘고 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넘거든요.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됩니다. 물론 돈을 생산성이 높은 데다 잘 써야 되죠. 규제 하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별로 되는 게 없거든요. 좀 기업들 투자를 좀 늘려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그것만이 우리 잠재 성장을 올리는 길이다. 그 전제 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내세웠는데요. 방향은 맞습니다. 창조 경제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 시가총액이 거의 3조 달러입니다. 우리 GDP가 1조 7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두 배 이상을 갖고 있는 애플 같은 회사 만들면은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되죠. GDP 껑충 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고 금융이 지원해줘야 되고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초기에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그 벤처 캐피탈을 보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돈도 안 들어오지만은 그런 기업들한테 돈이 거의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좀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기업의 혁신과 어떤 정부 인프라에 대한 뭐 이렇게 도움이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시죠? 잠재 성장률은 뭐 낮아지지만은 차별화 쪽에서 이제 좋은 데는 되게 계속 또 잘 되고요. 아, 네네. 좋은 데가 또 어딘가요? 뭐 반도체 뭐. 반도체하고 네. 그동안 자동차 잘 됐죠. 네. 우리 자동차가 선진국 특히 아세안 인도 쪽으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조선업종이 제가 울산 같은 데 가보면은 네네네. 이미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아놓고 요새 저 암모니아 연료로 배를 만들더라고. 그게 매연이 없습니다. 그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지상에는 자율주행차 이야기하는데 자율배 이미 만들어서 시험삼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것도 뭐 중국하고 더불어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몇 개의 산업은 더 잘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려운 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금융이라고 그러는데요. 금융으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요. 우리가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금융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금융도 잘하고 있나요?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은데 금융으로 왜 규모가 커졌죠. 우리가 98년부터 외환위기 없고 기업 투자들이 줄어드니까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경상수 흑자를 내고 있어요. 경상수 흑자가 98년부터 1조 달러 이상 났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외 증권, 주식, 채권 사놓으니까 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이 이자 배당으로 순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무역 수지도 무지 못하는데 그거 또 이상이겠네요. 예. 합쳐지면. 과거에는 우리가 무역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지금 우리가 금융으로 돈 버는 시대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 해외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익률 높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뭐 금융회사나 국민연금 보면요. 네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더 높아져야 되겠군요. 우리 또 노후를 또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지, 좋아진다면 언제 정도 좋아질지, 그리고 과거처럼 이런 고도 성장기 때 잠재 성장률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구조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그 잠재 성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베트남, 필리핀 같은 데서 인구를 많이 수입하든지 네네. 그다음에 우리 생산성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핵심적으로 개선되든지 아주 멀리는 이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자본하고 북한 자연자원, 노동력하고 합치면은 한 단계 더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중기, 장기적인 문제고요. 단기 사이클로는 회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나 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꼭 봐야 될 게 선행지수거든요. 네네. 선행지수는 OECD에도 한국 선행지수 발표하고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그때 우리 코스피 3,300 가고 4,000 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었어요. 네네. 근데 선행지수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결국 2,13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선행지수가 OECD 기준으로는 2023년 2월, 통계청 기준으로는 4월에 저점을 쳤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2024년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뭐 2023년 우리 경제 성장 1.4%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2024년은 2% 넘게 봐오고 있어요. 선행지수가 예고한 것처럼 단기 사이클상으로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좋아져가지고 2% 이상 성장하느냐.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증가해도 기업 투자가 증가해도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네네. 소비 투자는 별로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 수출입니다. 수출이 나아질 거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네. 중국으로 수출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진단은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고 2024년도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교수님 또
우리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가계부채가 결국엔 고금리로 지금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계부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가계부채가 빨리 증가한 게 문제죠.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을 때요. 예, 그때 기업이 부실해가지고 외환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어요. 아이고 절반이었군요 예, 지금의. 근데 100%가 넘었죠.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이걸 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면 수십 배 이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우리가 금융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없고 원금 갚아야 되니까 소비할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소비 중심 우리가 저성장인데요. 근데 다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돼요.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금융 자산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산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언론에 보면 이 부채 이야기만 하지 네. 금융 자산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안 하거든요. 있죠. 네, 그런데 뭐 아직 2023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은 2020년에요.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00조 많았었고요. 2022년은 183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은 많기는 많지만 최근에 올수록 가계가 이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보다 180조, 200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위기는 안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네. 물론 이것도 차별화는 됐죠. 제가 이제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 부자들 많이 봤고 어떤 부자는 뭐 2조, 뭐 3천억, 5천억 이런 부자들을 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금융 부채도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도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극단적인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소비 중심으로 오랫동안 저성장이다. 단기적으로 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결국 국가 차원에서는 뭐 부채보다는 자산도 같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이다. 근데 이 돈이 결국 부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고 서민들은 여전히 좀 어렵다. 그럼 결국에는 좀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예, 그런데 그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이런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기업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버는 게 이제 이자 내는 것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1년 동안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넣는 기업이 42%라는 거예요. 맞네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죠. 기업들이. 예, 그런데 제가 2024년에 경제 성장이 2% 된다고 그러는데 주로 수출 때문에 2% 성장이라고 소비만이 안 늘어날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는 여전히 민생 경기는 좀 어렵겠지만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냥 국가 차원에서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차별화가 심각한 문제고요. 정부의 역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의미가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이번에는 많이 안 죽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흑사병 때는 인류가 30%가량 죽었거든요. 그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역설적이게도 소득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뭐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이 분야에 뭐 연구소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우선은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또 우리 개인들도 좀 나눠 써야 되죠.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 사가지고 인쇄 다 기부하고 있고. 정말요? 네. 훌륭한 일을 네, 하고 그리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아, 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 넥타이 4,200만 원짜리입니다. 정말요? 기부해서 이렇게 받으신 뭐 여러분들 기부하 좀 학교에다가 4,200만 원을 기부했더니 발전기금 냈더니 예, 발전 기금을 냈더니 이 넥타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의미 있는 넥타이를 제가 좀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보니까 넥타이가 반짝반짝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에 또 빛이 이렇게 또 대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것도 한번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었던 것들이 부동산 이제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를 동일시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좀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가계부채가 언제 늘었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는 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들이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은행에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갔어요. 근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거는요. 가행 투자하면 망하구나. 그 외환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 이익을 많이 냈거든요. 구조조정하고 이익이 나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 쓴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누구한테 대출해야 되겠어요? 개인한테.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우리 은행 대출 비중을 보니까 기업 비중이 71%, 가계 비중이 29%였어요. 근데 구조조정하고 기업들이 돈 안 빌렸으니까요.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늘린 거예요. 그 2021년 무렵에는요, 가계 대출 비중이 52%, 기업 대출 비중이 48%. 오히려 가계 대출 비중이 더 올라버린 거예요. 이때 가계가 부실해진 겁니다. 그때 가계 부채가 금융자산에 급격히 증가했어.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오히려 금융자산이 좀 더 증가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금융자산 늘었지만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늘어난 거는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또 세대 간의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사실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집 싸게 샀어요. 저 같은 베이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누가 가격을 올려줬느냐. 에코붐 세대였죠. 그 사람들이 돈 빌려서 비싸게 집을 사가지고 저 같은 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부자를 만들어준 거 집값 올려가지고.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싸게 샀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비싸게 샀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또 한 큰 도시에서요. 그 1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1인 가구를 모셔다 놓고 저한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1인 가구가 33%입니다, 현재. 근데 2040년 가니까 40%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1인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1인 가구가 많은가? 그걸 보면은 사실 집값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집도 안 사고 그냥 혼자 살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집값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동안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신 이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방향을 펼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세요? 집값은 가감이 좀 낮춰놔야 되죠. 충격이 올 수 있지 않나요? 가감이 내려놓으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좀 올 수가 있죠. 뭐 집값 떨어지면 금융회사 부실 증가하고 요새 저 PF들 좀 심각한 문제 지금 지탱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요새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는데 그 구조조정하고 넘어가야지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많이 떨어져야 돼요.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 서민들과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건 잠깐 돌발 질문인데요. 물론 교수님 뭐 자녀분이 있고 또 이제 방향이 다 정해졌지만 혹시 이 업종에 조금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한 20대예요. 그게 앞으로가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죠. 뭐 최근에 울산이나 포항 같은 공장 가봤는데요. 거의 사람 없습니다. 로봇이 거의 다 일해요. 자동화시키. 예, 자동화. 얼마 전에 저 한 칼럼을 읽었는데요. 뭐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필요하느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로봇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조업에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전부 확장될 거예요. 아마 KB에서도 뭐 AI가 정말 뭐 고객도 상담해주고 각종 금융상품 골라주고 상품 만들고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도 로봇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거를 로봇이 거의 다 만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핵심 분야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돼. 그것마저 로봇이 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로봇 산업. 이거는 앞으로 미래를 볼 때 큰 성장 산업인 것 같아요. 또 요즘 제가 또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이 결국에는 뭐 20, 30년 뒤에 우리 장기의 미래의 어떤 방향과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모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뭐였습니까? 한 3개월 됐는데요. 이게 수익률이 저는 금 ETF,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냥 한 단어로 내년 경제 이야기하면